차라리 독일이 어떤 나라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그 철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독일 출신 아니에요. 히틀러가 등장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마누엘 칸트를 비롯해서 뭐 헤겔, 그 다음에 뭐 하이데거, 특히 이제 나치에 협력한 대표적인 실존주의 그 철학자 하이데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세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사실 독일 그 학문이 세계 최정상 학문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 히틀 안락사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리고 철학이 제대로 이걸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생아들이라든지 4살 미만의 아이들 전부 죽이고 또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을 전부 죽이고 이 사람이 뭐냐면 처음 그 사람을 죽일 때는 굉장히 주저주저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죽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할 때도 처음에는 그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습관이 됩니다. 맞아요. 쉽게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다가 조금 습관되니까 그냥 막 죽이는 겁니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이 일이 의사들의 협조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의사들이 협조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가스실에서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 간질병자들, 노인들, 소아마비, 파킨슨씨 병자들, 경화증 있는 사람들, 뇌종양, 신경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네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사람이 무기화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을 판정해서 다 죽이는 거죠. 사용의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는 이제 죽인 다음에 그 시신으로부터 그 뼈가루 뼈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거해가지고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에는 뭐냐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 사람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자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국가에 유익이 되니까 살 가치가 있는데, 이 정신병자들이나 장애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 이건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미끄러운 경사의 논증에 따라서 그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나치 시대 때 자행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전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도 처음 할 때 좀 어렵지,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되면 나중에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체 실험입니다. 인체 실험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전쟁 포로들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들은 언제든 전쟁 포로들의 생명은 독일 나치 군의 손아귀에 달린 거예요. 마음대로 생명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사형 대기수들이거든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권력 담당자들하고 의료인들이 말하자면 의기투합하는데, 의료인들의 최고의 로망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실제로 들여다보는 거. 해부하는 거죠. 해부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사실 숨겨진 로망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사체를 해부하고 네. 인간 대신 개구리를 해부해서 네. 이제 간접적으로 추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많은 포로들이 포로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이 포로들은 그 독일 나치 정부 손에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의료인들이 가세해서 기왕에 뭐 죽일 사람들이라면 실험이라도 좀 해보자. 생체 실험 해보자. 그 생체 실험이 의료 발전에 기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인체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무한정으로 생체가 실험 대상으로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일들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말하자면 자궁 안에다가 네. 여성 포로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물질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단종 실험을 한다든지 살아있는 결핵균을 정맥에 주사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본다든지 혈액 응고제 개발을 위해서 절단 수술을 받고 잘린 손발에서 나오는 핏방울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지 또 이제 경련, 무의식 상태, 시력 상실, 마비 등이 뒤따르는 감압 실험을 한다든지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해부를 해가지고 심장, 간, 폐, 뇌혈관, 뇌의 공기 색전증을 입증한다든지 얼음처럼 차가운 물 안에서 인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실험한다든지 쌍둥이에게 티푸스 박테리아를 주입해가지고 반응을 본다든지 가스 탈저균을 감염시킨 후에 오물과 나무 조각과 유리 조각을 덧붙여서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독일에서 주로 자행이 되는데 일본에서도 만주적 땅에서 그런 실험이 자행이 됐죠. 인체 실험이 자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 의료인들이 그때 전범 재판이 이제 벌어져서 뉘른베르크에서 전범들도 재판했는데 그 가운데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 의료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비판적 반성 작업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뉘른베르크 재판입니다. 그때 이제 20명의 독일 의사들과 3명의 과학자들이 군법회의에 전범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16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7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의료계에서 반성 작업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1948년에 세계의료협회가 창설이 되고 제3제국 치하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히포크라테스 전통에 대한 배신이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서약의 정신을 되살리는 그런 어떤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자. 그래가지고 1948년에 제네바에서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제네바 선언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이 말하자면 약주의 병준, 말하자면 애물단지와 같은 선언이 된 거예요. 자, 이 선언은 불가피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서구 사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미. 칸트가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율화되고 세속화되고 탈기독교화 되면서 요 무렵에는 서구 사회가 상당히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그 시대의 흐름이 제네바 선언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히포크라테스 서약서는 이게 서약입니다. 신의 실제를 전제하고 신 앞에서 신의 뜻에 따라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의술을 행하겠다라고 자기 서약을 하는 건데 이것이 서약이 선언으로 바뀝니다.
다른 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데클러레이션으로 어떻게 바뀌는데 되는지. 네. 선언은 뭐냐면 신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제 없습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나의 의사를 그냥 나의 밝히는 의사를 거. 밝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약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초월적 요소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사실 그동안 의조 행위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됐던 것이 수직적 차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제시한 규범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라는 그런 결단이 나왔던 건데 네. 하나님 없어져 버린 거. 그렇죠. 이제는 수직관계가 I 없어지죠. declare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네. 나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서는 그래도 2차 대전 때 실수를 반성하면서 히포크라테스 서약서의 정신을 살려내는 좋은 문서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서약에서 선언으로 바뀐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제네바서라서. 이제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의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를 내가 정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되게 유동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내가 많죠. 그때 따라서 나의 판단에 따라서 한다면. 그렇죠. 사람의 판단이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이념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자유로운 자의적 판단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혼란의 시작이네요. 혼란의 시작이에요. 이게 병주고 약주는 겁니다.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니네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서가 된 겁니다. 네. 자, 그게 이제 벌써 이제 히포크라테스 서약서 안에 나타나는데, 원래, 제네바 선언서 안에 나타나는데, 원래 히포크라테스 서약서에는 신 앞에 서약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궁전 주지 않겠다, 독약 주지 않겠다, 라는 선언이 구체적 강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네바 선언서에는 임신의 순간부터 문제가 없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지킬 것이다. 자, 우선 첫째는 절대적으로 경의를 지킬 것이다가 아니고 최고로 살짝 바꿨습니다. 여러분 절대하고 최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죠? 약간 수위를 낮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악마의 편집입니다. 이런 데 다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절대는 손댈 수 없지만 최고라는 것은 최고는 최고가 어느 정도가 최고냐 그거는 자기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강론을 없애버렸어요. 그 안에 세부사항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낙태 없앴습니다. 안락사도 없애고 다 없앴어요. 그냥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된 거예요. 반성 안 한 것 같은데? 불이붕실한 표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성을 안 했네. 네. 이게 최고의 제네바 경의를 표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제네바 선언서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선언서는 첫째는 내가 이제 모든 걸 정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표현도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최고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요. 경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정확히 나름이에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동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조했죠. 그냥 멋모르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동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1960년대 들어서 이 제네바 선언서가 수정이 되는데 그 수정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숨겨졌던 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 임신의 그래도 제네바 선언서에는 임신의 순간부터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그 시작부터 인간의 생명은 그 시작부터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바꿨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임신의 순간부터나 시작부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시작부터라고 하게 되면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 언제인가는 각자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시작, 너 몇 시에 올래? 그렇게 물을 때,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 시작 시점이 언젠가. 네. 그거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9시에 올 수도 있고, 9시에 시작될 수도 있고, 10시에 시작될 수도 있고, 오. 12시에 시작될 수도 있고, 오후 5시에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말은 정확히 이 수정의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시했으니까 명시한 것이지만, 임신의 그건 시작이다. 시작부터라면, 나는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잉태 후 10달부터는 잡고 있어. 그런 걸 할 말이 없는 거죠. 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출산 후부터 난 잡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주관적인 그렇죠. 관점에 다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네. 그래서 이제는 문호가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이거 되게 근데 어.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네. 시작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좋으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아, 수정부터라고. 그래서 이 언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제네바 선악과 선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네. 교수님 이거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모르죠. 말씀해주신 이 부분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속이고 들어온다라는 걸 모를 것 같아요. 요즘도 이 법안들 보면은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말들 비슷한 말장난하는 네, 맞아요. 언어 지금 젠더 정책 이런 모든 정책도 네. 다 말장난입니다. 네. 교묘하게 일반 대중들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갈고리가 다 숨어 있는데 그걸 다 포장을 하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냐고 맞아요, 넘어가거든요. 교수님. 맞아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갈고리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시작. 와, 이거 되게 시작부터 하고 임신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오늘날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딱 수정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또 각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나는 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낙태 찬성론자들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14주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그럼 그때부터가 그렇죠. 인간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생명 시작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일 못된 이론은 이제 종주의라는 건데, 그렇죠. 이 종주의라는 것은 프린스턴의 생물학적인 피터 싱거가 제시한 이론인데, 종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인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사람이 인간다우려면 과거도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미래를 계획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 당연하죠. 그건 말이. 자,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몇 살 때부터 과거를 기억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클리어하지 다르잖아요. 않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럼요. 뇌를 다쳐서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 많은 발달 장애인들은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인들은 이 이론에 의하면 그렇죠.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또 자기 의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는. 만약에 2살 때부터 구사했으면 2살 살 이전은 이전에.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언어 장애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가운데 이제 말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말 같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몇 살 때부터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5살 때냐, 10살 때냐?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도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거든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네.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60이 돼도 제가 봤을 때 그거 만든 사람이 아니,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의 어, 생각 인- 자체가 어, 좀 인간이 이상한데? 아니게 되는 네. 거고, 예. 그 미래를 계획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미래 계획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인간이라고 보는데, 우리 그 여성들은 되게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합리적으로 생각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집합을 만들면 아무도. 소수의 극소수의 엘리트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인간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하니까 피터 싱거가 대답하기를 아니니까 그래도 종이 다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뭔 말이래요? 그 종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떤 특별한 종이고. 종이 다르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말하자면 다른 동물의 다른 동물과는 그런 존재는 다른 동물과는 그래도 종이 다르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독자들은 종이 다르다고 하니까 괜찮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종이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고양이와 쥐가 종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그 태아나 이런 존재와 다른 동물의 종이 다르다는 것은 고양이와 쥐가 종이 다른 것과 같은 차원에서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종주의가 등장을 했고, 네. 이런 이론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조금 더 착한 이론은 저희 뇌파설이라는 겁니다. 뇌파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뇌파가 외부에서 감지되는 네. 그런 시점, 보통 네. 잉태 후 2, 3개월 되는 그런 시점인데,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을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게 철저하게 불연속점이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점 이전에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안 나타나다가 그 시점 이후에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레디컬한 포인트가 있어요. 불연속점이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뇌파라는 거는 뇌파가 이렇게 외부에서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뇌가 그 시점부터 작동을 시작한 게 아니고 네. 이미 훨씬 이전부터 뇌가 작동하다가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해서 외부까지 외부에서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가지고 불연속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위층에서 오늘 갑자기 막 그릇이 깨진 소리가 나고 우당탕 퉁탕한 소리가 나면서 여기 소리가 들려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부부싸움이 싸우고 있다. 싸움을 한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몇 시간부터 좋은 말로 조용히 시작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느 시점이 돼서 그냥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부부싸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부싸움은 그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불연속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기에 너무 약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을 뇌의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권 밖에서는 영혼의 기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네. 뇌신경세포가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의 그 화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가상현실인 영혼이라는 스크린과 같은 그런 현상이 떠올라서 존재하다가 뇌신경세포가 죽으면 그것이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걸 영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건 밖의 유물주의자들은. 실체가 없는 거죠. 네.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환영과 같은 거예요. 음. 가상현실과 같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권 밖에서 인간의 정신을 그래서 그 사람들 영혼이라는 말 안 써요. 정신이라고 하지. 그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는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기독교권 밖에서는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정신 또는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뇌로부터 정신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뇌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이 인간의 생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자, 일이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관점 어떻습니까? 영혼이 뇌에서 형성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신체를 만드셨잖아요.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실 네. 때 진짜 비로소 그쵸. 그 숨이 바로 말하자면 영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가지고 넣어주신 거거든요. 네. 영혼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신체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영혼의 기원을 뇌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어주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이 몸 안에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들어온 영혼이 뇌를 전진기지로 사용하는 것뿐, 사용해서 그렇죠. 몸을 컨트롤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창조된 영혼은 영혼이 실제하거든요. 네. 뇌가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소멸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뇌의 그 존폐 여부는 영혼의 존폐 여부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영혼의 실제와 뇌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뇌파설은 유물론적인 관점에 따르면 뇌에서 정신이 생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의 활동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뇌파설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고, 현실적인 배경은 뭐냐면, 뇌파가 그 감지되기 이전이라도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낙태를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솔직한 동기입니다. 낙태를 좀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낙태에 대한 태도가 엄격했으니까 낙태의 문을 좀 열려는 쉽게. 의도로 뇌파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뭔가 구실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구실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뇌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이론이 소위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소위 원선설이 등장합니다. 이 원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14일 때쯤 되면 네. 점점 이제 닳아가지고 척추선이 네. 조금 이제 단단해지면서 그 엑스레이에 감지가 돼요. 그 시점부터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원선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척추선이라는 것도 그 시점에 요 땅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만들어져 오다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정도 변화를 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어요.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엑스레이 안 잡힙니다. 그죠? 그게 이제 원선설이고. 그런데 여기 원선설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또 다른 근거 가운데 하나도 바로 뇌의 작용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선이 등장한 그 무렵이 되면 그 이전까지는 척수하고 뇌가 한 선 안에 있다가 원선이 등장한 시점부터 이게 나누어져요. 분방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뇌가 분방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그 점에 초점을 두는 거야. 이것도 역시 인간의 영혼이 뇌로부터 생성된다고 보는 관점을 깔고 하는 얘기예요. 존재야. 그렇지만
한 선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활동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집이 가난할 때는 옛날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방 안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 다 같이 한 방에서 지냈거든요. 네. 돈을 좀 버니까 방 2개짜리 얻어가지고 방을 다 분방해 줬거든요. 네. 그럼 한 방에 쓸 때는 활동을 안 하고 분방에 쓸 때는 활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조금 더 편리해진 것 뿐이지 음. 생활은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내기에서 이렇게 어. 발달하면서 단지 그게 있을 뿐이지 그 전에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득력이 없는데 음.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